멘탈이 좋고 마음 근력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 그 긴장된 수능 환경이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찍어도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과 수업하기 전에 아니면 아이들과 저희들 요즘에 사자수학 같은 거 집에서 인문학 제 독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아이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읽어준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인풋에만 그 정보와 지식을 자꾸 주입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돼 있나? 이런 부분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해보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 마음은 지금 굉장히 저긴데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육신이 약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지루하게 이런 상황에서 오래 막 강의하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짧고 굵게 끝내고 개별적으로 더 상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비인지적인 부분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라든지 또 디스크 성향에서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이런 부분을 봐서 그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공부, 최적의 로드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풀어,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무조건 강의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번 책을 계기로 해서도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비인지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제가 왜 이 비인지적인 부분을 또 강조하냐면 모든 입시가 80% 실력에 20% 멘탈이거든요. 근데 실력 80%는 부모님이 늘려줄 수가 없어요. 책에 한 꼭지도 그거 있었죠. 아이의 점수는 올릴 수 있어도 등급은 바꿔줄 수 없다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자체를 늘려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 아이가 인지 능력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 입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절대평가로 영어로 바뀌고 난 다음에 수학이나 아니면 국어가 상대평가에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다고요. 킬러 문제를 이 책에도 제가 그 한 꼭지 썼잖아요.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수삼수하고 뭐 굉장한 강의를 듣고 대치동에 가서 봉투 모의고사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굉장한 그 출제진들이 해가지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비슷한 신유형의 문제를 막 반복해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두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아니면 그게 현역으로 안 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실력은 80%인데 내가 멘탈 20%를 완전히 채워서 실력을 120%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멘탈이 좋고 마음 근력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 그 긴장된 수능 환경이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찍어도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가 실력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인이 공부한 실력을 70에서 8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합니다. 수능 시험장에 가서.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이거 한번 삐끗하면 나는 재수삼수로 갈 수 있고 엄마의 실망한 눈빛, 선생님들의 그 친구들을 나를 조롱하는 듯한 너 나보다 잘했다더니 결국은 대학은 거기 갔구나 이런 걸로 막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막 풀다가 안 풀려서 두 번째 푸는데 안 풀려. 그럼 머리가 그냥 하얘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멘탈이 좋고 마음 근력이 돼 있는 아이들은 담대하게 그냥 이거 못 푼 거니까 남들도 다 어려울 거야. 체크해 놓고 나중에 찍자. 내가 우선 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딱 풀어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하게 될 회복 탄력성 중에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음 근력이 돼 있는 아이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탁탁 되는데 마음 근력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은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한두 등급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 근력이 돼 있으면 120%를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그냥 학원 보내는 거, 문제집 많이 풀리는 거, 그다음에 좋은 교육 환경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거에만 사실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를 수 있는지 그거를 전반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치동에서는 20년간 대입을 했고요. 또 우리 강남역에서는 편입을 한 15년 정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대학생들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요즘에는 자녀교육 선생님한테 영어 강의 들어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지금은 자녀교육과 학군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러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학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반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자주 제가 강연 때 얘기하는 게 10년 전부터 이런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처음 뭐 전반부 입시 10년은 한 레벨이라도 학부를 좋은데 보내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4년 뒤에 졸업하고 온 제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대학만 간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제자들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요 기사 이제 AI로 대체될 화이트 칼라 일자리. 그러니까 한국지에서 책의 한국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수능 3, 4등급 아이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1, 2등급 아이들은 업무 역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한 10명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을 똑똑한 애 2, 3명, 마음이 맞는 똑똑한 애 2, 3명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을 마케팅은 인공지능한테 뭐 맡기고 그다음에 뭐 영상 편집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해주게 되면은 그런 많은 편집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앞으로는요 미대에서 실기를 안 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데 있어도 미드저니가 해주잖아요. 인공지능 AI가 해주니까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그 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생을 하는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줘. 그 붓터치는 뭐 고흐의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뭐 어떤 최근에 있는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해줘.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그다음 미술사를 좀 꿰뚫고 그다음에 유럽 여행 같은 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좀 안목이 굉장히 넓고 이런 아이들이 미대 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도 더 잘할 수 있고 CAD를 일일이 자기가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최근에도 며칠 전에 본 기사도요. 제가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봤는데 명퇴 인원이 옛날에는 40대였잖아요. 사오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45세도 안 됐는데 벌써 정년이냐고. 근데 요즘에는 명퇴 인원이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창구를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은행은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경영경제, 문과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경영경제를 해가지고 최소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취업을 하면은 20년은 그래도 직장생활은 보장되는 거였는데 요즘엔 그 기간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 기술의 발달 10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어설프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설프게 이제 문제집 공부하는 게 제일 위험할 수가 있다고. 오히려 아주 1, 2등급 이게 잘하든지 차라리 이 하위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 쪽이 아니니까 이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접고 아, 우리는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거.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사회생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우리 가끔가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알바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가 못하는 학생인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방학 때 와서 그거 하고 있지 않겠죠. 근데 집안에서도 약간 용인을 해주는 거죠. 너 빨리 사회에 나가서 사회 부딪혀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나는 뭘 잘하고 내가 이거를 서비스하고 안내하고 이런 거 잘하네. 그럼 내가 또 아니면은 다른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알바를 해봤더니 난 이거 커피숍 서빙하고 그러는 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못한다고 뭐 구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니까 내가 잘하고 인정받는 부분도 많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겪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잘못하면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학원, 집, 학교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대학교 가서도 계속 대학, 그 다음에 학원, 또 집 왔다 갔다 하고 또 취업 안 되면 공무원 시험, 학원, 집, 학원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제 제자들이 자주 했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는 지난 20년간 해본 게 문제집 풀고 학원 간 것밖에 없어요. 같은 대한민국을 사는데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폐쇄적인
그 세계만 사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중간에 지금 4, 5등급 하는 문제집 푸는 애매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면. 그래서 정말 이 유초등 부모님들은 좀 전략적인 선택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역량 테스트 우리 줬던 거를 판단해가지고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6년을 문제집 푸는 공부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1, 2등급 안에 들어서 입시적으로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명문학고 이제 전국 100위권에 있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한 3, 4등급까지가 탑 30위권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나라 1,700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전국의 100위권, 전국의 200위권 아닌 1,500위권 학교에서는 거의 2등급 밖으로 밀리면 수시로 탑 3, 탑 30위권, 탑 50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안타까워요. 거기서 이제 내신에서 등급에서 결판이 나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가 열심히 해서 근데 정시를 잘 보면 되지. 근데 정시는 재수삼 수상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의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지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고등학교 때 의욕을 뭐 갖고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수업 시간에도 엎어져 있고 시험 볼 때도 엎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그 생길 일자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몸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든지 목공 같은 거, 뭔가 만들고 뭐 이런 손을 쓴다든지 뭐 이러는 다중지능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지각이라든지 손재능이라든지 인간 친화 능력이라든지 음악 예술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예체능 사교육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럼 나중에 자기의 취미라도 하나 있어서 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자기의 그 뭔가 잡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우리의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 공부머리에 발견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실은 공부를 아이들에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킨 결과는 이거라는 거죠. OECD 행복 청소년 만족 지수에서 우리가 꼴찌, 항상 꼴찌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지금 아이들이 되고 있는 상위 15% 아이들은 성과가 나니까 괜찮은데 그 이하의 7, 80% 아이들은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엄청난 이 사교육비 최근에 경제채널에 가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2020년도 사교육비 총 사교육비를 26조를 썼거든요. 근데 그 경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26조래요. 사교육비 절반만 뚝 해가지고요 12조만 더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전도체 진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전도체만 터지면은요 애들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세요? 사우디 애들 공부하는 거 같으세요? 사우디 애들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노르웨이가 왜 이렇게 선진국인지 아세요? 그 앞부분의 바다에서 천연가스하고 이 지금 석유가 뭐 몇십 년어치가 나와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우디는 세금도 안 걷잖아요. 사우디나 두바이 같은 나라는 국민들한테 세금 걷을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석유 팔아가지고 나라 운영하고 나머지는 공부하려고 그래? 더 하세요.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이 R&D 총 R&D 26조를 지금 써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여기 사교육비의 절반만 뚝 떼어다가 12조만 더 투자해도 자꾸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이 이공계 전문 인력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너무 이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쏟아붓고도 성과가 난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 상위 한 15% 정도는 아까 사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문제집 푸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집 푸는 스킬이나 학원 보내는 거는 아이들한테 변화구를 던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유현진 선수가 그 수술 여러 번 받고 나서 지금 구속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직구 구속이 한 146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지금 2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들이니까. 근데 이 남학생들이나 아빠들은 이거 맨날 이것만 봅니다. 유현진 몇 층에 했나? 뭐 김하성이 지금 타율 얼마 치나? 뭐 이런 거만 메이저리그 맨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떨어진 구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리그 정상적인 그 탑 수준의 투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클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변화구랑 커브를 굉장히 잘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집 푸는 스킬인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한테 변화구를 자꾸 던지게 하잖아요. 이거 꽈서 던져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미존 수술이라든지 막 이렇게 여기가 일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한테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게 하지 않습니다. 유초등 야구에서는 체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구를 많이 던지라고 하죠. 구속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관건인 거지, 그런 잔기술, 문제집 푸는 기술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서 점수 올리는 거는 변화구 던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초중등, 특히 이제 초등 때까지는 사실은 몸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게 이제 체력 기르고 직구를 던질 수 있는 허리 힘하고 전체적인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전, 게임으로 가서 계속 게임인 거예요. 계속 게임이 이제 뭐죠? 시험을 맨날 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모의고사 계속 보는 거거든요. 매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인이 몸 튼튼 마음 튼튼이 되고 어떤 기본적인 공부 그릇이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시즌을 이제 뭐 어떨 때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스킬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점수를 유지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변화구를 던지게 하는, 문제풀이 하게 하는, 학습지 풀리고 문제푸기 하는데 진을 많이 빼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출생 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일본의 우리 책에도 한 꼭지 지금 구인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생 세대에서 대학만 나오면은 이제 취업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유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4학년 이상이 굉장히 낀 세대로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가 10년의 착시 현상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40만 대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경쟁이 세고 대학 가는 게 힘들고 또 점점 그 인서울권에 가려고 하는 탑10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 수요들은 더 많이 경쟁이 더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 3년 지나면 완전히 이 아이들이 40만에서 지금 30만, 20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만 잘하면 취업은 걱정이 없는 시대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럼 필요한 역량은 문제집 푸는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과 잘 소통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료들과 잘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아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이 사실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애매한 친구들은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계속 시키고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애가 좀 문제집 푸는 공부에 애매하다, 입시적으로 좀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초등학생들 많으니까 벌써 초등인데 공부머리 테스트는 한 5,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문제로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속단하게 이르지 않나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비학군지 같은 데서 벌써,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드렸었는데 아이가 경시대에 나가본 적이나 영재원 추천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도 초등 저학년인데도 자꾸 학군지로 몰리기 때문에 웬만한 비학군지에서는 조금만 탁월해도 학교 대표로 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지금 가서 중학교 때부터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탑 30위권 안에 들지 말지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쟁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문제집 푸는 이 공부 쪽의 경쟁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그런 가능성 없는 그 문제집 푸는 공부에 줄을 세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전략적 수전을 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것만 하면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하고 왜 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부분에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주변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휘둘림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유명한 우리 셀럽 중에 한 분한테 제 책을 보내드렸는데 그 분은 자녀를 둘 다 야구를 시켜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켰어요. 근데 야구를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뭐 프로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른 그 어떤 가정이 우리 아이가 야구에 관심이 있는데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그럼 야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문제집 푸는 거 좀 걱정되거나 요즘은 그래서 이제 공부만 시키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은 꼭 듣게 하고 옛날에 이제 야구 보면은 수업 시간도 빠지고 합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업은 최소한 듣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는 최소한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불안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분한테. 그랬더니 아니 좀 불안하지 않은 게 이 아이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끝나고 나면 그 학교 연습이 끝나고 나도 집에 와서 꼭 배팅을 30회 이상 하고 몇백 번은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야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야구에서 했던 그 성공 경험, 성취 경험, 그다음에 같은 팀원들하고 그 소통했던 거, 그 아이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인데 야구를 몇 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 밑에 동생 같은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야구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럼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요. 나 같으면 꼭 시키라고 그런다고. 팀워크도 기를 수 있고 근성도 기를 수 있고 몸도 튼튼해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다른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 튼튼한 몸을 갖고 나는 사회에 나가서는 무엇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 튼튼 마음 튼튼에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학원 안 다니고 문제집 푸는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어. 이게. 근데 그런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계속 불안한 거죠. 이래도 될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애가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이러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